그래서 진짜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률이 낮으면요? 네, 낮으면. 그러니까 폐업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집을 샀어요. 지금 자금 출처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병원까지 확정 조사가 되는지, 이게 선정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말이 안 되나? 네, 말이 안 되는. 근데 저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세TV의 허윤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병원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무사를 바꾸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 선정하는 세무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세무사를 바꾸면은 세무조사가 나온다.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세무사를 바꿨을 때 만약 세무사가 내 정보를 갖고 제보를 하면 어떡하지?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무사가 그렇다면 정말 세무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또 세무사는 또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세무를 조사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어떤 납세자일지보다 아, 제발 좋은 세무 대리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사를 수임할 때 너무 태도가 안 좋거나 하면 오히려 더 공무원 입장에서 일하기도 어렵고 이게 정말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서 정말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를 잘 만나고 그 사람을 믿고 쭉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세무조사 업무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납세자와 그 세무조사하시는 분이 만나는 경우보다 저희 세무사랑 이제 조사관이 보통 일을 이렇게 마주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약간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데요. 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세무 업무를 맡길 때 지역이 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지역이 다르면은 뭐 세무조사 나온다 이런 것도 있는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오해이신 거죠? 네네. 황윤석 세무사처럼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점심 사기로 했습니다. 탈세 제보를 내 전 세무사가 하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탈세 제보 업무를 좀 하다 보면 세무사가 제보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 관리하던 업체를 내가 세무조사한다는 건 결국 내가 신고하고 장부를 쓴 거를 조사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세무사가 있을까? 맞아요. 저는 그거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신고한 걸 본인이 잘못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라서 저는 조금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조금 신선했어요. 네, 정말 이거는 현실에서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짜 아닌 것 같고, 상품권을 결제를 하면은 무조건 추징이 되는지, 그리고 상품권을 도대체 얼마까지 결제해야 괜찮은지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조사를 나갔을 때 과하다 싶으면 이걸 보거든요. 상품권 이거 얼마나 샀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보는데, 이거를 조사관 입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보냐면 이거를 사적으로 썼을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장부를 가져와 봐라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1차적으로는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조사관이 어느 정도는 또 증명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서로 간에 좀 그 입증 책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이러면 무조건 봐야죠. 근데 이것도 사실 과하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너무나 케바케라서 저희도 제가 이제 실무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상품권 얼마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뭐 실제로 쓰신대요. 근데 내가 실제 상품권을 쓰더라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어떤 세무사는 얼마까지 괜찮다, 어떤 세무사는 얼마까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케바케라서. 저는 이게 실제로 상품권을 이렇게 쓰지 않는다면은 안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직원분들한테 상품권을 이렇게 주고 상품권 대장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급여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상품권 문제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정말 접대용으로 쓰실 거면 장부를 잘 작성을 해두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참고인 대장 전화도 하시나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전화는 왜냐하면 그냥 이 업체를 조사하는 건데 이 업체가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이 거래처들한테까지 다 알리는 게 사실 그 조사관 입장에서도 좀 미안한 일이고 사실 그렇게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만약에 가담해서 같이 그 탈세를 가담했다 싶으면은 연락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래처고 접대를 받은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걸 받았냐? 이렇게까지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강성 조사관이라고. 소득률이 낮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이에요. 제가 안과를 하는데 내 소득률은 30%야. 근데 저쪽 소득률은 40%야. 그러면은 내가 평균치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얘는 비용이 더 많다는 게 같은 업종인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 되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득률이 낮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득률이 낮으면요? 네, 나중에 네. 이유 이제 선정될 수 있는 이유 중에 분명히 한 군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소득률을 너무 당장 세금을 아끼는 건 좋지만 네. 그래도 세무사의 조언을 받고 네. 적정 수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음. 여러 사유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처음에 병원 개원을 하면 비용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평균 소득률보다 낮을 수밖에 네네네.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의료기기나 건물 감가상각비를 하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적격 증빙으로 해가지고 그 해에 나오는 적격 증빙보다 이제 부족하게 되잖아요. 적격 증빙 자체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개원 초기에도 선정이 되나요? 제가 볼 때 개원 초기에는 선정될 확률은 네. 이런 소득률보다는 네. 더 제보가 있지 않을까. 소득률 걱정할 바에는 네. 누군가 나를 제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그 소득세 안내문에 평균 소득률보다 80% 이하입니다라는 이런 경고 안내문이 네네네. 나와요. 그럼 그 경고 안내문에 대해서도 몇 번 누적이 되면은 선정이 되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걸 보고 이렇게 누적이 됐구나 하고 선정은 하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업 초기에 당연히 적게 나오면은 내가 개업을 했으니까 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사유가 있어서 매출이 감소한 해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놔줄 수밖에 없지 라는 선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조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누적이 되고 자꾸 좀 오래 어느 정도 성숙도에 들어선 병원이 그런 소득률이 계속 낮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여기서 소득률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소득이고 그 소득을 매출액으로 나눈 게 소득률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득률이 결국 낮으려면 비용이 많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적격 증빙이 맞냐 적냐 이것도 혹시 그 조사 선정 대상할 때 또 문제가 되나요? 조사 선정도 그렇고 이 경우는 그 소득세과에서도 매번 이렇게 신고서가 이제 접수된 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적격 증빙 여부 그 부분이 아예 따로 할애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조사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소득세과는 매년 그거를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소득세과에서 날라온 해명 안내문 이것도 이제 또 큰 일이 될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이 적격 증빙이 뭐 부족합니다. 이것 좀 해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보낸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게 조사하실 때 실제 장부를 펼쳐 보니 적격 증빙이 없이 그냥 비용 처리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가산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병원에서 기숙사를 했어요. 근데 기숙사인 경우에는 이제 직원분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하지만 실제로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못 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 원장님 통장에서는 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뭐 1년에 3천만 원 발생하는데 적격 증빙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사하면은 사실 2%의 가산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너 적격 증명 없으니까 2%, 적격 증명 없으니까 2% 이렇게 하시나요? 근데 이게 조사 사이즈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좀 큰 조사만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적격 증빙이 없는데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럼 이게 가공이냐 아니냐만 봤지 이게 실제로 썼는데 이거를 가산세를 자진해서 신고 안 했다라고 해서 가산세를 매겨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아마 그 뭔가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도 다 해서 왜냐면은 세법에 맞지 않게 신고를 한 거니까 거기는 다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뒷얘기를 해드리면요. 여기 이인하 세무사님은 봉고차 타고 가가지고 짐 싸는 업무, 조사 사국에서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무서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도 다 잡았어야 되는데 더 무서운데요? 반성하게 됩니다. 병원을 폐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폐업 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문제는 이미 발생했다라고 국세청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폐업했다라고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다가 조금 걸리면 폐업하게 되고 이제 폐업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폐업이랑 상관없이 어떤 조사 선정 대상 기준에 근거해서 세무조사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조사는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상담을 받고 오셨는데 뭐 2, 3년 하다가 폐업하고 2, 3년 하다가 폐업하고 2, 3년 하다가 폐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무장 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한다고 제가 실제로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아 물론 사무장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좀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계없이 폐업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자주 폐업했다 개업하면은 이력이 남아 개인 이제 맞아요. 허윤석 세무사님 하면은 쫙 나오잖아요 사업 네네네네네. 이력이 그게 더 수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폐업을 하셨고 사업자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냥 조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있는 그 세금을 확정을 해서 이게 사실은 상속인들이 또 받아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실익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종료하고 이럴 수가 없고 어쨌든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래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업이건 사망이건 어쨌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 외에 다른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병원까지 세무조사가 확장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럼 자금출처 조사를 받잖아요. 그럼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병원까지 확장 조사가 되는지, 이게 선정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야. 말이 안 된다? 네, 말이 안 되는. 근데 저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왜냐면 네. 어떤 의사분이 집을 샀어. 근데 이 의사분이 그 개인 사업자에서는 소득이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집을 이만한 걸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금이 어디서 자금 추적 조사는 일단 증여세 조사기 때문에 계좌를 보잖아요. 그럼 어쨌든 병원에서 나온 돈이 흘러갔어. 그러면 병원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그 조사로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확장 조사를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득이 없는데 저희가 자금추적 소명할 때는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 병원에서 소득이 누락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장하는 경우가 저는 이건 경험하진 못했지만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문제가 심한? 문제가 굉장히 심해서 그리고 원래는 확장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종합소득세 조사인 건데 그 외 조사라고 하면 대부분 재산세 조사잖아요. 네, 맞아요. 재산세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건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대부분 뭐 자료 파생 정도? 뭐 이자 소득세 관련해서 자료 파생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사건이 해서 조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확장이 안 되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만 확장되는 걸로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병원 세무조사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촬영해 봤는데요. 도움이 혹시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뿌세TV의 허윤석 세무사 그리고 이인하 세무사님 그리고 이서민 세무사님 모시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